대통령이 떡을 돌렸대요. 왜 돌린 겁니까, 홍종성 기자님? 지금 오는 5월 9일이면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남 이 양산의 평산마을에 새로운 사저로 들어가죠. 10일 날 9일에 취임식 참석하고 바로 내려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이 사저가 이 공사 중이지만 그래요? 네, 미리 이제 떡을 돌렸다고 그래요. 18일 날에 저 새로운 이웃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떡을 돌렸는데 어머, 저건가 봐요. 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네,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름도 써서 이웃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고 떡을 3가지를 넣었는데 그 네. 안에다가 팥시루 떡이 있고요. 약밥이 있고 또 맛있겠다. 영양떡, 네, 영양떡이 그렇게 3가지 넣어서 돌렸다고 해요. 아하. 주변 5마을에 600여 가구에 돌렸다고 하는데 네, 이 이야기를 이틀 뒤에 오늘 이 마을에 분들이 이제 알린 건데요. 네. 이장분들 해서 이 경호처 분들이 가져와서 이장분들 해서 주변 마을에 다 돌렸다고 하네요. 네. 이사 떡까지 돌렸다는 것은 저 양산 사저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일 텐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상 입주 준비 완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들어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퇴임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다 났고요. 그리고 일단 경호처 물품으로 보이는 사적 경호 책임지는 이 경호처 물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원래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제 가림막 쳐 있고 또 이런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다 철거하고 공사 폐기물도 다 나르고 지금 뭐 입주 청소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이제는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집만 들어가고 두 분이 딱 들어가시면 이사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긴가 봐요. 먼 발치선 이제 있대요. 언론들이 이제 사진으로 포착했는데 저곳인가 봐요. 이제 물품도 도착하고 했는데 저 떡을 돌려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군 왔을 때도 뭐 이렇게 떡 돌렸잖아요. 배 소장님, 네. 그때도 떡 돌릴 때 조심해야 되게 이 개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집 잘 가구수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큰일 나죠. 네. 떡하니 떡 돌려야지. 아하. 잘못 달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인심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떡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떡이-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살고 계신 매곡도인가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원래 집. 그렇죠. 거기 주민들은 많이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아쉽죠. 아하. 더군다나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좀 그런 문화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임해서 서울이 아니라 이제 사저로 가게 되면은 아하. 그 주변에 이 마을 주민들이 이른바 찐 이웃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계속 좀 지역에 없다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방문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기억나시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봉화마을이 정말 대한민국이 다 아는 방문지가 돼버렸거든요. 아하. 그런 국민들과의 교감하는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가치도 높아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곡동 주민들은 아쉽죠. 계속 있지 왜 평산마을로 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이 6가구 정도 이렇게 이 차담회를 했어요. 차를 한잔 하시면서 참 아쉽다. 그래도 뭐 왕래를 뭐 양산시 내니까 네네. 같은 시 지역 내니까 또 왕래를 하면 됩니다. 그런 또 교감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또 세심하게 그 아쉬운 마음, 주민들 마음도 좀 달래드렸군요. 좀 그런 세심함과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새로 보금자리도 점점 이제 다 정돈돼 가고 있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바로는 이제 이 공간에 들어갈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여러모로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외교장관 공간이 관저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전제라면 5월 10일까지는 현 그 외교장관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외교장관 공간으로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연동돼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교통편은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라는 원칙은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5월 9일 날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겠죠. 그리고 10일 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식 참석하고 바로 양산 가요. 윤석열 이제 새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에서는 잠을 안 자겠다, 공간을 안 쓰겠다 했으니까 어디서 이제 잠을 잘지가 궁금한데, 홍종성 기자님, 지금 준비 사정상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서울 육군참모총장 서울 별관 여기를 이제 새 대통령의 사저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하. 그런데 여기가 1975년에 지어져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비가 오면 비가 셀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는 오래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수하려고 하니 보수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만 해도 한 25억 원이 걸린다고 어머, 합니다. 와. 그런데 지금 5월 10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네요. 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진 게 네.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외교 공간인데, 이 외교 공간이 지난해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보면 되고, 이게 공간들 가운데 공간도 가장 넓고, 이 해외에서 외교 인사들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기도 했고 하는 그런 연회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저로 쓰기에도 적합하다 해서 대안으로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아니 그러면 애초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새 대통령이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는 비가 새고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그런 거 안 따져보고 그냥 막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도 받고?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졸속 추진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일반 가정 같으면 정말 싸움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작 대통령 부부가 머물 공간의 상태가 어떤지가 지금 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네. 1975년에 지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한 번은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날 직접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밝히면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 고쳐서 관저로 쓰겠다고 밝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모들도 좀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예비비 360억 원이 국무회의에 어쨌든 의결이 됐는데 이 안에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근데 이 공간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예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이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변결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 이제 브리핑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쓰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지금 서초동이 집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서 한동안은 출퇴근하는 게 불가피할 거다라고 지금 인수위 측이 솔직하게 지금 일정을 밝혔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취임식이 5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언론 보니까 취임식 예산도 지금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화제가 된 게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총 33억 1,800만 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일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마감했던 제20대 대통령 취임 행사 대행 공고에 따르면 입찰 금액이 33억 원입니다. 뭐 무대 설치비나 영상 제작비, 그러니까 이제 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 같은 참여진 운영비, 그리고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비, 이걸 총 포함해서 대략 33억 원 정도의 돈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기사 나오면 반감을 가진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취임식에 돈 쓸 게 있어? 이제 그럴 거란 말이에요. 홍종성 기자님. 그럼 역대 취임식 예산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 때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가 14억 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20억 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24억 원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31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별다른 특별한 행사 없이 국회 롯데홀에서 선서 형식 간소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역대 33억 원 물론 많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있었고 그것 대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쭉 또 상승 곡선을
그대로 이어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33억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등등등 하면 역대 쭉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이 역대 최고로 많이 든 만큼 배종찬 소장님 내실 있게 그리고 국민 통합에 걸맞은 이름으로 내용을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특히 우리가 취임식을 따져볼 때는 행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말 그대로 국민의 화합, 통합, 또 협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행사의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초청하는 대상도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 또 취약계층, 또 무명석타 등등이 초대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뭘까요?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인원수입니다. 지금 참석 인원을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4만 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취임식 생각해보세요. 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네요, 아닙니다. 진짜. 5월 10일이면은 저는 이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 완전히 바짝 붙어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확진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참석하는 인원은 처음에는 10,000명 정도 검토됐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현 평론가님, 네네. 예,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들을 아마 초청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행사 측에서 장애인들의 동선이라던가 특수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주요 관계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정작 중요한 위원급의 의원들이 아래에서 진행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단을 볼 때도 눈높이와 잘 맞는지 등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이니까 그야말로 당선인이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날에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더 배려한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때마침 우리가 정치권 이슈에 매몰돼서 그렇지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들의 외침 여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요.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에 엊그제 일요일 날 남편인 윤석열 당선인하고 반려견 산책할 때 우리가 그 노란 그 세월호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스카프만 관심 가졌는데 대박 사건 여기에 눈 크게 뜨고 또 관심 끄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노란 스카프를 하고 산책하는 그 스카프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게 또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반려견 토리와 함께 지금 반포공원을 저렇게 산책하고 있는 건데요. 저기 어떤 하네스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경찰 특공대, 폴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허허.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저거를 경찰 특공대 혹시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반려견인가요? 어디서 봤죠 저거를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번에 한번 똑같이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 특수견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편한 폭발물 복장에 탐지견? 네, 알고 아하. 있죠. 저 가만 보면 저게 지금 폴리스라고 써 있죠. 아. 저걸 어디서 받았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저 개가 착용했던 저런 걸 보고 또 토리에게도 착용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저거 하나 얻고 싶어요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토리에 지금 하네스에 이 폴리스라고 있는 경찰 특공대 이 그런 게 채워져 있을까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아하. 근데 이제 토리가 막강해진 거죠. 아하. 토리가 경찰 특공대에 이제 강력함, 화력을 갖췄나요? 그러니까 어허. 이제 저걸 보는 순간 저도 이 노란 스카프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확대를 해보니까 토리가 폴리스, 경찰 특공대. 저게 이제 지난 4일 날 네. 바로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씨의 이 자택에 네. 이른바 폭발 탐지견의 아하. 이 목줄, 우리도 치면 이제 복대 같은 형태의 사람으로 네. 치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보이니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네.
이 경호처에서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아하. 예. 혹시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전현현 평론가님 인터넷으로 주문했을까요, 저거? 제가 그 질문하실 줄 알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하. 저 똑같은 건데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궁금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에게 질문했는데 배 대변인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하. 잘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그래요? 답변을 했고 말씀해 주셨듯이 추정컨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호팀에서 아마 선물로 하나 주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백성훈 변호사님 진짜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경호팀에서 네. 저거 선물로 이제 줬다고 쳐요. 뭐 우리의 추정이지만 네. 막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뭐 저 정도까지 법적인 문제를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어쨌건 워낙 저 반려견 사랑하시고 그 당시에 봤던 그 경찰 특공대라는 그 하네스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걸 보고 경호팀에서 그에 맞춰서 그냥 선물을 드린 게 아닌가.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저 폭발물 탐지견 저 사진 속에 저 셰퍼드 종이 나중에 토리 보고 이거 차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월권 아니요. 그거 원래 내가 차야 되는 건데 월권 아니요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또 토리가 늠름하게 그래도 이 반려견으로서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의 사랑을 또 받기를 기대를 해.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시죠. 토리를 오늘 할 말 많네요. 네, 네네. 토리를 폭발물 탐지에 투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거야말로 월권 될 거예요. 네.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세간의 화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 아주 기세당당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력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과거의 MRI 영상과 진료 기록 등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진단서 등 그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특혜도 없이 병력 판정을 받고 22개월간 성실하게 복무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재검사가 근거 없는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마침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들과 딸 모두 관련해서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홍종성 기자님 아들에 대해서는 왜 다시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2010년에 이 아들이 첫 번째 이 신체 검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을 때는 2급이었어요. 2급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뒤에 재검사를 할 때는 척추 협착이라는 진단서를 내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고 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가 됐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2년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검 당시에 냈던 그 척추 협착의 진단서가 이 정호영 후보자, 이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이 그때 당시 과거 MRI 영상,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정호영 후보자가 이건 개인정보다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 정서상 입시와 병역은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민한 문제예요. 네.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검하겠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닌가 합니다. 앞선 상황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당시에 검사 기록을 제출할 때 정호영 후보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보세요.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니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있고 거기서 5년 만에 다시 신체 검사
그 재발급 받은 걸 냈어.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혹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당이 파고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그러면 다시 검사 받게 하겠다라고 오늘 출근길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측이야 여기에 파상 공세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뭔가 이쪽에 유리한 쪽에 좀 두둔할 거라고 생각했던 보수 진영 쪽 인사도 뭔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춰본다 그랬으면 과연 이 사람은 상식에 맞는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압박이 거세지는 거잖아요. 왜? 같은 진영 쪽에서도 이런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당선인 측에서도 어제 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배종찬 소장님 저 대목이에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한 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언론들이 어제 저 브리핑 때 언론들이 주목했던 건 뭐냐?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가 40년 지기가 아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도 자기가 40년 지기라고 언론들이 말하는 것을 민망해한다. 이런 것을 브리핑할 때 이거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더 언론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 방금 말한 배현진 대변인의 얘기 중에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라고 말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포함한다? 뭔가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거리두기 하라는 게 좀 감지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얘기면 부정한 팩트 없지 않느냐. 그거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청문회에 가서 해명하면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40년 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부정한 팩트 없지 않냐와는 다른 태도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부담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정과 상식이 기준이다. 재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세 가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파장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가라앉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이 곧 이제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이 됩니다. 국정 수행 기대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 계속 이렇게 가다간 MZ세대 여성 중도층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 타격을 주는 거죠. 하하. 그럴 수 있어요. 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이 분위기를 전환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받을 수 있어요, 당선인 측에서. 그런데 목소리 기류,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거는요, 당선인 측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뭔가 기류 변화가 감지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우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똑같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인데 그제, 즉 이번 주 월요일 얘기랑 오늘 얘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느껴지십니까?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된 거 없었는데 그렇게 억울해하실 수 있어요.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아버지가 병원장인 그 경북대학교의 의대에 아들과 딸이 다 편입이 됐다? 저게 가능해? 거기서부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뭐가 소환이 되느냐?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들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그 내용이 또 있네? 그럼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6.1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그 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에 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곰곰이 되새겨 보니까 그것 좀 준비해 봐 주세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막 그거 뭐 있죠? 조국 시즌 2 그게 왜 이게 뭐가 같냐 막 한 거 있죠? 그거 좀 준비해 봐 주세요. 전현 평론가님. 그거 같아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들 질문이 막 쏟아지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정호영 후보자 상황이 어떻게 조국 시즌 2냐? 프레임 걸지 말라. 팩트로 승부해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도가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자극했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막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만 불손하다, 눈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 홍정선 기자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남자분들 병역 얘기 나오면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정말 내 아이만큼은 불공정한 사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국민정서법이고 국민 눈높이인데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서 질문했으면 잘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내놔야 되는데 버럭 화내면서 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민심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무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블라인드 의혹,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당시에 심사를 받는 딸과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 보면 또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의혹이 의혹을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무감각이라는 말 굳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이제는 정말 창후 여건이 될 곳에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네. 장제원 비서실장 그 얘기를 보면 뭔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론 태도에 불만인 게 느껴지잖아요. 왜 프레임을 거느냐. 마치 이게 조국 시즌 2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지금 거슬려 한다는 게 느낌 받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를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똑같이 검증하겠다. 뭔가 그제 입장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앞서 정호영 후보자 출근길에 기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명이 국민 눈높이랑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청문회까지 계획이 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명에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문제는 이건 눈높이라는 것보다는 자꾸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그렇게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눈높이라는 거하고 정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혜연 평론가님, 또 국어 시간을 해야 되나요? 국민 눈높이가 국민 정서랑 같은 말이잖아요. 뭘 지금 다른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쉬운 말로 눈치가 없다입니다. 눈치가 없다를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공감 능력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자꾸 팩트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고요.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영역인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청문회와 내각이라는 것은 법적인 영역에서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우리가 저 사람 믿고 따를 만한과 여러 가지 태도의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태도에 있어서 낙제점이고요. 참고로 윤석열 당선인도 눈치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근데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선 기간에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당 후보의 약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눈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분위기가 웃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예를 든 것이 뭐 다리를 쩍 벌리거나 이런 거니까 그 정도는 이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교육 문제라든가 병역에 관련된 부분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민심을 더 끌게 하는 한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연이라는 게 하나가 오게도 가능성이 참 낮은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딸 의혹 관련해서는 우연이 지금 우연이라 쳐요. 이게 몇 개가 겹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는 계속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온 팩트들 중에 국민들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걸 위법하다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아직 뭐 뭔가 밝혀진 정확한 그 위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이상한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 딸 그 어렵다는 의대 또 하필이면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둘 다 편입되고 또 특별 전형이라는 거 생겨서 그 18일 만에 갑자기 후딱딱 만들어지더니 또 거기에 들어가고 뭐 아들 병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시지만 여기에 또 병역 문제도 하필은 또 그 병원에서 못 찍었어?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아빠가 저기 병원의 병원장이면 나도 그럼 병원 의대에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이것도 아빠 찬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호영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네. 내 아들, 딸들 아무 잘못 없었는데 왜 자꾸 조국 전 장관하고 내가 무슨 뭘 위조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 소위 말하는 국민법 감정이라는 건 위법 합법의 문제를 좀 넘어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빠 찬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소위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개인적 촉으로 봤을 때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주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빨리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내부에선 여러 가지 고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딱 사퇴를 하면 지금 모든 언론과 지금 소위 민주당의 집중 포화가 되는 한 명의 대상이 있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타겟을 찾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아들, 딸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게 국민들이 위법해서가 꼭 아니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지금 첫 단추 잘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물음표가 생긴다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이 정부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저는 그래서 주말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홍종성 기자님,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만에 하나라도 잦은 사퇴 모양새, 왜냐하면 지명철에는 당선 입장이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잦은 사퇴 모양새 형식으로 낙마하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 다음 카드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틀 새 좀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또 다른 의사 출신의 후보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국민정서법, 국민법감정 여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입시와 병역 정말 이거는 국민의 노여움에서 노연하기 힘든 그 문제가 중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 돌파해서 임명을 강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류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일 텐데요. 네. 또 반면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게 첫 단추인데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이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있는데 이게 도미노 낙마가 되면 어떡하냐. 이 첫 번째 단추, 이 첫 번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잘 오히려 따지고 봐야 된다. 이런 또 기류도 있으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백 변호사님의 어떤 분석이 맞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을 준비한다면 과연 누구의 입김이 이번엔 많이 실릴까요? 혹시 이분일 수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때가 어떤 시점인지 기억나세요? 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차 인선까지 세 번째 인선까지 발표됐을 때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하루 파업하고 나서 그 전날 갑작스레 전격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회동하고 나서 풀고 나서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저렇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첫 일성이 뭐였어요? 앞에 부분 네 가지 분야에서 보건, 의료 등등에 대해서는 백성원 변호사님 네. 조언 정도가 아니라 관여, 이 관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깊게 관여한다는 건 사람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아하.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가 아직 후보자인 상황에서 다음 사람 누가 올까 이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여러 인사들을 또 추천을 할 것 같고요. 아하. 또 이제 장관 인사 말고 또 차관 인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일 파업을 했던 게 소위 말하는 공동정부를 하겠다라고 단일화를 했는데 별로 공동 같지가 않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하. 아마 이번에 만에 하나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뭐 낙마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또 다른 후보자를 내는 그 대안을 낼 때는 안철수 위원장의 입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 소장님은 이제 여론의 흐름 동향에 민감하시잖아요. 지금 네. 이제 직업상도 그렇고 정호영 후보자를 바라보는 지금 민심 이 밑바닥 이 마음들은 어떨까요 지금? 싸늘하죠.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호영 후보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현장에서. 이게 공감 능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자입입니다. 공정이라는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에서는 또 하나 자는 뭐냐? 우리 국민들은 나는 어떻게 돼도 돼요. 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것은 입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사를 할 때는 저 넓은 태평양 대서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곳에 배를 띄워라. 깊숙이 들어가서 보건복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조언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지금 보건복지가 코로나 대응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질병관리청장도 있습니다. 정원경도 있어요. 식약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연금도 있죠. 지금 건강보험도 있죠. 첩첩산중입니다. 네.
이걸 다룰 수 있는 보건행정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아하. 40년 직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왜 중요하냐? 저는 지금 이게 22일 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때까지 판단 못하면요. 경기 여론 우지좌우됩니다. 좌지우지됩니다. 그다음에 25일, 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 끌고 간다. 국민 정서가 어떨까요? 저는 23일, 24일 중에 윤 당선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친구야, 미안하다. 그래서 가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왜냐하면 지금은 친구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를 생각해야 돼요. 윤 당선인 앞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5천만 재외동포, 네. 1,800만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일각의 그 특히 언론에서의 분석 전망처럼 주말이 고비일 거란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요.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의원실을 비롯하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의혹과 우려가 총리 후보자 자신의 입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사실 책임 총리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총리의 능력이라든가 권한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점집에 다녔었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굉장히 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의존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동양학자 조영원 씨가 한 잡지에 칼럼에 썼던 기고 내용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건 그냥 추론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식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덕수 총리의 관운과 관련해서 이 배우자가 꿈을 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일가견이 높은지 이 필자인 조영원 씨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는 식으로 글이 등장한다라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 아마 승진이 늦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꿈 해몽을 위해서 영발도사라는 인물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고요. 또 그 꿈을 꾼 후 얼마 후에 정부 부처의 국정보직으로 승진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뚜껑 예지몽이라는 내용도 나온다고 해요. 맨홀 뚜껑 예지몽? 그래서 맨홀 뚜껑을 열고 짠 나오면 밖으로 나와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꿈을 연관시킨 건데 2007년 총리가 되기 전에 뭐 이런 꿈을 배우자가 꿨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신문로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사 오기 전에는 홍수 예지몽을 꿨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덕수 후보자 그 배우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총리 후보 배우자가 이런 점에 의존하고 있느냐라면서 대선에서 불거졌던 무속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영헌이라는 분은 모 일간지에 이제 고정 칼럼을 이제 쓰시는 분이에요. 이제 뭐 그 신문이 안 밝히겠습니다만 뭐 많이 읽히는 칼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과거 썼던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 이해식 의원실로. 근데 배 소장님. 사실 근데 저도 국회 출입할 때 그런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만 굵직굵직한 선거 때 되면 점집이 문전성실한 기사를 막 써요. 정치부 기자들이. 실제 그런가 봐요. 저도 뭐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영화 더 킹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대선 때 또는 국회의원 선거 때 심지어 지방선거 때 불안하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애들 입시 앞두고 있을 때도 점집에 간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근데 교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점을 본다는 것도 다른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석은 제각각이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점을 보러 가든
아니면 무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의 자유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선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점이 아니라 국민을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아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문회 때 혹시 이 내용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의 결정으로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정다운 전략공관위원이 SNS에 이거를 알리면서 반대했지만 부족했다 하면서 본인의 사퇴를 알렸어요. 또한 이 송영길 전 대표도 한 공관위원이 이를 나한테 알려줬고 나도 또한 이것을 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이냐 물었더니 사실임을 확인했고 그래서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낸 입장문의 내용은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강력히 반발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보고 고민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컷오프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사실이 됐죠. 하다 보니까 민주당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야, 사실 해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나갈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어놓더니 이제는 신청했던 사람들을 빼버렸어요. 송영길 전 대표 입장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가 않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후방에 나가서 쉬고 있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국민과 당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략공천 할 사람을 정해야지 누구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까지 또 의미 부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겠지요. 오늘 박지현 공동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은 민주적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이 여러 가지 혼란을 잘 수습해서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쉽사리. 왜냐하면 그동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소수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선택할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배웠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전혜연 평론가님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은 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입장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대선 패배 책임 무능했잖아요.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대야지 왜 고무줄 잣대를 대냐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했냐면 지금 노영민 후보 충북 경선에 단수 공천된 노영민 후보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노영민 후보도 아예 안 하던가 해야 되는데 누구는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 책임이 있는 인물인데 공천을 해주고 누구는 컷오프를 하면 이건 고무줄 잣대 아니냐라는 점에서 지금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나아가서 개파 공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박 전 비대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만 탈락시킨 것은 혹시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일관성이 없냐라는 쪽으로 반발하면서 전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죠. 혁신공천. 그러니까 한쪽은 이것이 개파공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은 혁신공천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지금 점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종선 기자님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 뒤숭숭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는 지방선거 자멸 모드로 가는 건데 이번 대선의 그 패배에 있어서 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운 민주당 일원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임을 따졌어야 했다면 경선에서 걸러졌을 텐데 그걸 경선 배제로 표현을 했어야 됐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안민석 의원도 이거는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고 만약에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거는 당원이나 시민들이 네. 선택했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 정성호 의원도 이거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공정과 정의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도 반발하겠죠. 근데 이제 공은 백성원 변호사님, 네. 비대위가 물론 전략공천위원회가 일단은 결정한 거지만 비대위 결정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해 보세요. 뒤집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공관위에서 결정을 낸 걸 또 비대위에서 뒤집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오전에 지금 계속 회의를 해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데 그래요? 결국은 지금 아까 계속 기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노영민 지금 후보나 사실 좀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후보가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되지 않았을까? 결국 개파 갈등이라고밖에 생각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지금 이 경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셨던 안민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부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저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김남국 의원하고 정성호 의원 찾아가서 맞아요. 설득해서 서울시장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컷오프 시키니까. 소영길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겠죠. 아니, 내가 안 하겠다고 끌고 와서 하라 그래 놓고 지금 갑자기 나가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물론 당내에서는 개파 갈등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친이 친문 간의 내부 갈등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도 결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한꺼풀 더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군요. 근데 전략공천 하게 되면 전혜연 평론가 지금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 공천 배제했어요. 그럼 누구로 지금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 물론 이건 관측이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은 굉장히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관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한 경험도 있고 또 장관의 경험도 있고 돌아보면 당 원내대표를 하기도 했었고 지명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오세훈 대항마라던가 국민의힘 뭐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추대론이라는 것은 경선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뜻을 모아서 후보를 해 주십시오라는 형식인 건데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송영길, 박주민 지금 예비 후보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컷오프로 배제가 됐지만 공관위에서의 과정이 아니라 지금 지도부인 비대위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종합되어야만 전략공천을 할지 아닐지가 또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 뜻은 확고한 것 같아요. 자기는 서울시장 출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뭐 누차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쪽으로 전략공천 될지 한번 지켜볼 텐데 근데 또 하나의 관심이 있어요. 배 소장님. 네. 이번에 이제 6월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제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등등등. 그렇죠. 이 사람의 출마 여부를 놓고 뭐 여론조사 나온 게 있다는데 누구예요? 뭐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이후에 오히려 정치권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대부분은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1년, 2년 묵혔다가 재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결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정치권 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찬성이 37.5%, 반대가 57.5%로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부정적이 많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반대가 많은데 그 10명 중 6명 가까운.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범위를 좁혀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 출마해라. 이런 의견인 것이고 반대는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반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이 직접 출마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일단 포괄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면 이때는 또 대결 구도가 아주 첨예하다면 나가야 될 텐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임기 시작하고 난 한 20여일 만에 6월 1일 선거일이 있으니까 뭐 사전투표에는 조금 며칠 전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 선거가 더 중요해요. 본인 선거보다도. 경기지사를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가져와야 되는 네. 이재명 상임 고문으로서 본인이 나서게 되면 이게 본인 선거가 되면 경기도 선거를 자칫 이게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뜨거운 선거가 아닐까 언론들이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지사 선거인데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모두가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에서 이길 사람, 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게 저는 윤심일 거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 선언 한 20일 전에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러셨고. 그 미완의 정권 교체는 경기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마무리를 제가 짓고 싶습니다.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다시 일궈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까지 제가 힘 있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야, 뭐 김은혜 후보는 굵직굵직한 이 인물들 다 열거했어요. 그런데 저 두 후보 중에 전혜연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이른바 윤심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겠네요. 것이 윤심이겠죠. 다만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데다가 계속 강조한 것이 원팀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은연중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승민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한 내용까지 선배님 응원합니다라는 말까지 제가 알기로 이제 유승민 의원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윤심 나한테 있어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분석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그만두고 출마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있어서 예상외로 유승민 의원의 여론조사 앞섰던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분석과 달리 또 이렇게 추격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윤심 마케팅이 조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진짜 통용되나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진짜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 맞붙다 보니까 진짜 쑥 거물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초선 의원인데 지금 바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련해서 초기 흐름은 일단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더 낮고 그래도 당심은 김은혜 의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그러니까 이게 뭐 윤심 이런 거보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따라다니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보수의 좀 강한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본선 경쟁력이 높으면 그래도 일단은 돼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김은혜 의원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예를 들어서 뭐 김동연 후보가 나온다 해도 박빙이거나 우위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 시점에서 보면 뭐 윤심 이런 거 말고 이제 소위 말하는 김은혜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물이 됐다는데 더 거물이 돼갈 가능성이 커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이제 조사인데 앞서 여야 총망라한 거 보세요. 이건 이제 양자 대결이고 총망라한 거 보면 김은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일단 앞서는 걸로 나와요. 여야 총망라 됐습니다. 후보들이. 그리고 이제 가상 양자 대결로 좁혀 보니까 김은혜 김동연 구도 야 박빙이네요. 오차범위 접전이겠죠. 김동연 유승민 요것도 오차범위 접전일 것 같아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잡으면요. 다른 조사 볼게요. 다른 조사 보면 김동연, 요건 JTBC 조사인데 와 요것도 박빙이겠네요. 여러 오차범위 접전. 유승민, 김동연 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양자대 지금으로서는 이 경기도민들이 이 여론이 어느 한쪽에 힘을 확 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으로 좁혀보면 홍종성 기자님 조만간 이제 누가 본선에 나갈지 결판 난다면서요. 그렇죠. 오늘하고 내일 이제 당원 선거 50%에다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합해서 22일이면은 결과가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 날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 바로 22일이면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 경기도라는 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이 어떻게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험지라고 하죠. 그런데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휘몰아쳐서 여기 지금 지자체 선거까지 이긴다 이런 또 필승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 지역이죠. 네. 어쨌든 볼게요. 이제 오늘 내일 시작 금요일 날 나와요. 결과가 누가 경기도지사의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에 나갈지. 자, 그런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도 거의 전국적 관심 받게 됐는데 전예현 평론가님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뭐 이 대구시장 경선도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쟁쟁합니다. 구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출신이자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전 대표라던가 또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계속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 뭐 굉장히 보수 내에서 워낙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를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홍준표 예비 후보가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요? 나올 만합니다. 지금 보시는 조사는 MBN 리얼미터 조사고요. 네. 18일, 19일 이틀간 거쳐서 실시된 것인데 네. 보통은 우리가 우위라고 하면 35% 이상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3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과 격차가 오차 범위를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고 그런데 네. 이 김재원, 유영아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를 이 수치에서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김재원 19.4, 유영아 19.3. 0.1이면 사실상 동점이라고 봐도 되는 이거 수준이에요. 누가 어느 한쪽에 대해 무릎 꿇어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요, 이건 이제 지지도에 관한 선언이고 참고로 민주당의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동갑 지역위원장은 12.7%니까 어쨌든 경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평가가 어떨까를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 중 대구시장의 적합도를 한번 조사해 본 결과를 봤더니 여기에서도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1위입니다. 45.8%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참 묘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김재원 20.2, 유영아 20.1. 사람들이 도대체 두 사람 왜 단일화가 안 될까라는 것은 두 사람 다 지금 본인이 이긴다라고 막상 막하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다면 단일화가 안 됐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래서 홍준표 대 누군가 단일화된 인물로 가상 대결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홍준표 52.7, 김재원 30.1. 이 말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이 유리할 고지에 서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만한 대목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유영아 변호사로 했을 경우에도 그 수치상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김재원, 유영아 이 두 후보 간에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두 사람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국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서로 이제 단일화 협상했는데 이제 불발됐잖아요. 서로한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먼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영하 후보는 오히려 김재원 후보가 일방적인 조건으로 단일화를 제안해놓고 하루 만에 답을 달라고 하더라. 이건 예의가 없는 거다 하면서 비판을 하던데요. 만약에 그것이 자신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자. 네. 예를 들어 뭐 당원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좀 낮추자든가 또 높이자든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집전화로 하자 또는 뭐 이 언론사에서 기존에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하자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나는 묶여있는 몸이니까 자유로운 당신이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예의에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무리하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박심이 영향 미칠까 그거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박심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이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인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저 두 분이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더더욱이나 홍준표 의원이 많이 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전 같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이 20초 드릴게요. 네. 짧게만. 박심이 있어요. 근데 대구 선거는 지금 단일화도 못했고 윤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결국 윤심입니다. 윤심, 박심 결합될 때 홍심과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윤심이 이게 실종이 돼버린 거죠. 아하. 어쨌든 지금은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